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집단 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문제를 수기를 거쳐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벗어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이 제안을 일축하면서 사직서를 내는 교수들에겐 전공의들과 똑같이 업무 복귀를 명령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의 교수진이 제시한 집단 사직의 시한은 이번 주입니다. 정부가 사태를 봉합할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뜻을 모은 겁니다. 정부가 어떤 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희도 3월 19일부터는 교수들이 자발적인 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해지고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수들은 최종 증원 결정을 1년 뒤로 연기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수를 산출하고 그 사이 의료 공백의 핵심인 필수, 지역, 공공의료 살리기 정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 전공의, 그리고 여야와 국민대표까지 아울러 대화 협의체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안을 바로 거부했습니다. 또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정부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어제 비공개로 전공의들을 만났다고 전했지만 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자신은 만난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문제는 집단 사직 움직임이 서울대뿐 아니라 전체 의대 교수들 사이로 급격히 번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의료계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반면 정부는 경찰 수사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에 전국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교수협의회 비대위를 구성한 21개 대학에선 오늘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대는 물론 연세대와 울산대, 성균관대 등 빅5 병원과 연계된 대학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대와 단국대, 아주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집단 행동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교수기도 하지만 병원의 공직이기도 하거든. 사직서를 내는 순간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스톱할 걸로 보이는데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전공의협의회는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의대생, 수험생과 함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100년 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경찰은 오늘도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의사협회 간부 3명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양보 없는 대치에 의료 현장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한 달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고 입원 환자도 40%가량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네, 진료 현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교수진마저 실제 이탈하게 된다면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곧바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박소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의대 교수들이 말한 대로 잇따라 사직서를 계속해서 내게 되면 병원 진료 현장은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모두를 책임지는 건 담당 교수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간호사 등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요. 네. 그동안 전임의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어도
교수들이 그 역할까지 떠안아서 병원의 기능을 지켜왔는데 네. 교수들마저 떠나면 병원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겁니다. 네. 물론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돌보는 필수 인력은 현장에 일부 남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시한으로 밝힌 게 다음 주 월요일 18일입니다. 날짜를 이렇게 꼭 찍어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전공의의 사직서를 낸 시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게 지난달 19일부터입니다. 네. 오늘 18일이 되면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전공의들은 계약 종료 한 달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직서가 인정이 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법적인 명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냐고 교수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여전히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의료진의 숫자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소아과 학회나 정형외과 학회처럼 교수들이 속한 학회별로 필요로 하는 수가들을 대폭 인상해주는 이른바 당근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죠. 핵심인 정부의 증원 원칙, 그러니까 그동안 2,000명이 필수 조건이고 근거도 명확하다고 해온 정부 입장에서 네.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내비치기란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대화의 틈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걱정이 큽니다. 박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MBC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도로 가져왔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미 해병대가 수사한 걸 왜 자신들이 재검토하냐며 난색을 표했던 정황을 공수처가 포착했습니다.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에 결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해서 이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이 관계자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메모가 저장돼 있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이미 수사한 사건인데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놔도 신뢰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8월 2일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 기록을 되찾아온 국방부는 일주일 뒤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사본부가 재검토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애초 기록을 재검토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MBC와의 통화에서 재검토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자 신범철 당시 차관이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할 수 있냐고 물어봐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틀 뒤 이종섭 당시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불러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밝힌 겁니다. 공수처는 당시 국방부 수뇌부가 재조사가 아니라 기록을 재검토하라고만 명령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팩트를 발굴하지 마라. 임성근에 대해서 현재 자료에서만 판단하라 이거예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 전 장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님! 대사님! 신 전 차관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재검토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8월 결국 재검토에 나선 조사본부는 당초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처벌 대상이라고 본 해병대 판단과 달리 2명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호주에 도착한 이종섭 전 장관은 오늘부터 주 호주 대사관에 정식으로 출근해서 본격적으로 대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MBC 취재팀은 첫 출근길에서도 이 전 장관을 기다렸지만 이 전 장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은 신임 한국 대사가 본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가 부임했다고 보도했고 현지 일부 교민들은 호주가 도피처냐며 반발했습니다. 호주 현지에서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문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고 건물은 기와 처마로 장식돼 있습니다.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곳 관저에서 호주 첫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8시 45분쯤 관용차가 도착하자 이 전 장관은 관저에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 바로 탔다는데요? 대사님! 취재팀이 황급히 쫓아갔지만 이 전 장관이 탄 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대사님, 급하게 이렇게 출국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질문할 기회도 대사님! 없었습니다. 대사님! 어제 호주에 도착한 이종섭 대사는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전화와 문자로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 대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한 호주 관계 발전에 교두보가 되어 동포 사회의 권익을 신장하겠다며 부임 인사를 올렸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인 ABC 방송은 본국에서 수사를 받던 새 한국 대사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ut the controversy threatens to cause a diplomatic headache. 일부 교민들은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저희가 이용당하고 도피처로 사용되는 게 아닌 당당하다면은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호주 정계나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보 성향의 호주 교민단체는 내일 캔버라 호주 대사관 앞에서 대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호주 캔버라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올해 초 러시아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현지에서 10년 가까이 주로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을 해왔던 선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국민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서 체포가 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인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국영 언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은 백 씨, 나이는 53살인데 지난 10년 가까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해온 선교사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기밀 정보를 받았고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관련된 형사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백 씨가 무슨 정보를 받았고 어느 기관에 넘겼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모스크바로 이송돼 현재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 거의 모든 수감자를 독방에 가두는 걸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한국의 백 씨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달 문서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길 기대한다며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현지 공간에서는 해당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악화한 한러 관계, 밀착된 북러 관계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테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 등 전쟁용 무기를 꾸준히 제공하면서 노동자들을 대규모 파견할 정도로 최근 물밑 교류가 상당하다는 추측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요즘 건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건설 현장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이제는 민간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특별시 청사 앞에 70여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즉각 공사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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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와 KDI 등이 들어서는 세종 공동 캠퍼스를 짓고 있던 건설사 현장 관계자들인데 지난 5일 공사가 멈췄습니다. 좀 하루라도 빨리 일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캠퍼스 건설의 발주처는 LH입니다. 2년 전 대보건설이 750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사이 공사비가 치솟아 공사를 끝내고 나면
오히려 3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 손실이 더 커지다 보니 중간에 공사를 멈춘 겁니다. 매달 10억 이상씩 계속 추가 투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사기업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발주처인 LH는 공사비 변경에 대해 건설사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합의로 해결되는 반면 LH 같은 공공발주 사업은 추가 공사비 발생을 막기 위해 물가 연동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산 통제와 감사를 받는 LH가 공사비를 선뜻 올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급 공사를 맡았다간 손해를 볼 수 있다 보니 지난 2020년 4건이던 공공공사 유찰 건수는 지난해 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체감하시는 공사비 상승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각종 규제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는. 국토부는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한라산 중턱에서 이렇게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체험. 최근 제주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체험장이 아닌 곳에서 마음대로 주행을 하면서 제주도의 들판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 바퀴를 단 사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물 웅덩이와 풀밭을 가리지 않고 달리며 진흙과 흙탕물을 마구 튀기더니 이내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사륜 오토바이 주행이 이뤄진 곳을 가봤습니다. 제주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곳인데 마치 주행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나무 사이 바퀴 자국을 따라 길이 생겼습니다. 바퀴로 훼손된 곳곳에는 이렇게 차량 체인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5분도 안 돼 수거한 체인만 8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썩기 어려운 재질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이 아닌 사유지입니다. 50만 제곱미터가량이 소나 말에게 먹일 풀을 기르기 위한 초지로 허가받은 곳입니다. 우리 다 돈 하고 씨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다 하고 있을 텐데. 주변의 또 다른 초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륜차들이 질주한 듯 입구부터 바퀴 자국이 선명합니다. 차량 여러 대가 반복해 주행한 것처럼 바퀴 자국이 몇 줄씩 겹겹이 새겨졌고 묘가 있던 자리도 타이어 자국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이곳은 공유지로 풀을 기르기 위한 초지로 임대된 곳입니다. 초지 곳곳엔 바퀴 자국이 선명한데요. 이렇게 사면엔 풀들이 자라지 못한 채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레저 동호회나 개인들이 경치가 좋은 초지에 찾아와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7대, 8대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엄청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맘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초지를 훼손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레저 인허가를 받아서 시설물 하는 거면 제한이 걸리지만 개인이 와서 그냥 타버리는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상의 내용이 있는 거죠.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레저용 차량의 무분별한 주행에 제주의 초지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류현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3호선 녹번역안 승강장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선로 터널 속 미세먼지가 열차 바람에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로 터널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상으로도 여과 없이 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따라 이어진 길에 지하철 환기구가 보입니다. 지하 공기를 밖으로 빼내기 위한 것으로 지하철의 허파라는 빛바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의 한 환풍기입니다. 터널 속 공기가 송풍기를 통해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환기구에서 나온 공기가 해롭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소리 나고 이제 지하철 소리 나고 하니까 꼭 저쪽으로 한 번씩 갔다 가는 것 같아요. 먼지가 또 입으로 코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신경 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환기구를 통해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는 얼마나 될까?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이날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의 대기질은 초미세먼지 46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미세먼지는 53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기구 근처에서 농도를 재자 수치가 점점 치솟더니 초미세먼지는 대기질의 2배를 웃도는 102.7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는 3배가 넘는 176.9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50년 전 문을 연 1호선 종강역 환기구는 더 심각합니다. 터널과 환기구 사이 거리가 짧아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더니 수치가 급격히 오릅니다. 초미세먼지 109.6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189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매우 나쁨을 훨씬 웃돕니다. 선로 터널 속에는 열차 바퀴와 선로 사이 마찰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떠다닙니다. 그런데 열차가 지나가면 압력에 의해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환기구로 나오는 겁니다. 피스톤 효과에 의해서 내부에 있던 것들이 그 자연 환기구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금속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렇게. 서울교통공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기구의 전기 집진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동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90% 이상이 나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전체 953곳 중 서울 지하철 터널 환기구에 현재 설치한 곳은 128곳, 13%에 불과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2개 환기구에 집진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1에서 4호선입니다. 애당초 환기구가 워낙 좁게 설계돼 집진기를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에서 4호선의 경우 기술이 개발되는 대로 설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MBC는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로 꼽는 지역구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차례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관심 지역 3곳의 표심을 소개합니다. 한강벨트 핵심 지역인 서울 동작을 지역구와 양당의 중량급 후보가 맞붙는 성남 분당갑, 그리고 낙동강 벨트의 대표 격전지 경남 양산을 지역의 여론을 알아봤는데요. 윤수한, 김정우 두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한강벨트의 관심 지역인 서울 동작을 지난 18대 총선 이래 내리 3번의 보수계열 정당이 승리했지만 지난 총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간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4선 의원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낙점했습니다. 지난 4년간 멈춰버린 동작은 저에게 늘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이제 동작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재선 출신의 강력 후보에 맞서는 대항마찾기에 민주당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맞서 총경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전 총경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국정운영 심판에 부각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지도부가 직접 유 전 총경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직을 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작에 국회에는 출마했고 동작에 출마한 것입니다. 정치 신인 대 중진, 경찰 출신 대 판사 출신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0%로 37%를 기록한 유삼영 후보를 13%포인트 앞섰습니다. 개혁신당 한승민 후보는 3%였습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적극적 투표층을 기준으로 하면 나 후보의 지지율이 51%, 류 후보가 42%로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나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중량감 있는 여야 중진 정치인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도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와대도 근무를 했었고 이 지역 현역 의원이자 3차례 대선 출마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후보 지지도는 안철수 후보가 47%, 이광재 후보 39%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의 류호정 후보는 3%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은 47%로 그대로였지만 이 후보 지지율이 46%로 초접전 양상으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어느 당에 표를 줄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서울 동작을 해선 국민의미래 31%,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9%로 나타났고 분당 갑에선 국민의미래 30%, 조국혁신당 19%, 더불어민주연합 17%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곳 양산을은 행정구역상 경남이지만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의 중심에 있는 곳인데요. 정치 지형상으로도 낙동강 벨트에서 치열한 접전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이 지역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험지로 여기는 이곳에 3선의 김태호 의원을 지역구를 바꿔 투입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꺾기 위한 여당 중진 현역 의원의 전략적 재배치입니다. 두 후보 모두 경남지사 출신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전국적 인지도 역시 높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김태호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엔 18년 만의 재대결입니다. 더 드리고는 싶지. 공약은 좀 할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아직 너무 짧은 기간이네. 다 추진하기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죠. 병원 문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 정부 심판에 대한 민심을 흡수하겠다는 후보와 지역 발전이 정체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후보의 각오가 맞서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싸움은 김태호 후보와 제가 싸우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이념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8년의 시간에 과연 뭘 했을까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실질적 추진력이 누군가 아마 시민들이 판단할 걸로 보고. 다음 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찍겠다 43%,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에 투표하겠다가 43%로 똑같게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49%,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는 45%로 격차가 조금 생겼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갑과 을로 선거구가 나눠진 뒤 20대 총선부터는 민주당이 2%포인트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어떨지 조사해봤더니 국민의미래 32%, 더불어민주연합 21%, 조국혁신당 15%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동작구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과 경기 성남 분당구 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 경남 양산시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총괄위원장으로 하고 수도권 간판 인물들이 합류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선 결과도 추가로 발표됐는데 서울 중성동을 지역 경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은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하며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5.18 폄훼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는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성동을 결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었습니다. 3선을 했던 부산을 떠나 서울에 도전장을 냈지만 고배를 마신 하 의원은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에 또 확률적으로 너무 믿기 어려운 사실상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기 하남갑에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수행실장 출신으로 대통령의 입이라고까지 불리는 이용 비례의원이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맞대결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른바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세웠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등 수도권 간판들과 윤재혁 원내대표까지 공동 선대위원장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입당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 서울 영등포 등을 찾아 경부선 지하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이 둘의 상권이 합쳐지게 될 것이고 주거권이 합쳐지게 될 것이고 결국 생활권이 합쳐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 공약을 해내겠습니다. 5.18 북한 개입 가능성 등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를 놓고는 하루 종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도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회의 중입니다. 당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에 공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공천 취소가 임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저 발언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대부분이고. 하지만 당내에선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반론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생각을 이유로 공천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이유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도 변호사 공천을 번복할 경우 대구 지역 민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장해찬 후보는 사과했고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지역 공무원과 함께 당선 축하 파티를 한 충북의 박덕흠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권 심판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당 원로들은 절박함 그리고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이해찬, 전현직 대표들과 김부겸 전 총리 등 세 사람이 이끄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천 갈등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거사령탑으로 합류한 두 원로는 정치를 떠났다가 돌아온 건 절박함 때문이다. 안일한 자세론 안 된다며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당에서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 어려울 때 마음을 추스리고 선대위에 같이 합류하셔서 활동해 주시기를.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 선거를 망칠 수 있다며 후보들의 입조심도 신신당부했습니다. 범죄은닉 국정농단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이재명 대표는 12구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국민께서 결심하시면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다음 달 3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 뒤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신분임에도 주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경위를 규명한다며 특별검사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동작을과 인천 서구을 등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선 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결선 끝에 친명계를 강조하고 나선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서대문갑 경선에선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김동화 후보가 승리하면서 친명 공천 논란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 민주당은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한 추가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앞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최근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버금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는 검찰 정권 청산 구호에 이어 오늘은 한동훈 특검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여권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검찰 정권 청산에 이어 조국 혁신당이 이번엔 한동훈 특검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고의로 패소시킨 의혹, 그리고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MBC 등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은 두 자릿수는 물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버금가는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넘어 청산이라는 강경한 구호로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공천 갈등으로 이탈한 민주당 표심까지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선거 연대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정부 여당을 향한 전선을 넓힐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쪽 분들하고 더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조국 방탄당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대표 외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모여든 조국 혁신당이 피고인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가 자신이 출마하는 경기도 화성과 광주에 주력하는 사이 지역구 출마자가 아직 없는 조국 혁신당은 정권을 겨냥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푸는 걸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 표명, 저희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대표는 열석 제3당이라는 창당 당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민주당의 지분 뺏기가 아니라 진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46석이 걸린 비례대표 경쟁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에서는 유력했던 1번 후보가 과거 반미 활동 등 논란 끝에 후보 등록을 포기했는데요. 여당 측 비례정당은 500명에 가까운 비례대표 후보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1번 후보로 유력시됐던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과거 반미 행적 등 논란이 불거진 끝에 오늘 후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전 의원은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고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하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4명의 시민사회 후보를 추천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은 전 의원 말고도 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한 농민단체 출신 인사 등 다른 후보 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사회가 추가로 추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할 것인지는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몫으로 공개된 후보 20명 중에는 백승하 전 강원 교사노조 위원장과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 등이 선순위에, 개그맨 서승만 씨 등은 후순위에 배치됐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때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전국 교사노조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호남 출신 5명 이상을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하고 후보자 497명의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도덕성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국민이 공감하는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배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던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과거 노조 탄압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최근 특별 사면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신청했습니다. 또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고발한 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와 안상훈 전 사회수석과 천효정 전 부대변인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비롯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 등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최근 보잉사에서 만든 항공기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중에 고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기체가 강하게 흔들렸고 승객 50여 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날아가서 천장에 부딪혔다면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좁은 비행기 통로 위로 승객 한 명이 쓰러져 누워있고 옆에서 다른 승객들이 누워있는 승객을 움직이지 않도록 꼭 붙잡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호주 시드니를 출발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칠레 라탐 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갑자기 하강했습니다. When you are in a roller coaster and you just go like this, that sensation. And then everything flew up, went down, and it was like very shocking, very shocking.
이 여객기에는 승객 263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최소 50여 명이 다쳐 응급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한 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도착 시간을 1시간쯤 남기고 발생했습니다. 비행 경로의 3분의 2 지점에서 급 강하가 일어났는데 당시 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전 난기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도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은 순식간에 날아올라 천장에 부딪혔고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와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탐 항공 측은 비행 중 기술적 문제로 인해 강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 역시 보잉 기종으로 지난 1월에도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직후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비상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겸입니다. 최근 어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양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여수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6명은 구조가 됐지만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배 위에 올라 바닥을 두드리며 생존자를 찾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전남 여수시 작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탄 7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6명을 구조했는데 60대 선장은 선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어선은 밤새 조업을 한 뒤 잠시 쉬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틀 전에도 승객 18명이 탄 낚시 어선이 여수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1명이 크게 다쳐 숨졌고 다른 선원과 승객들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날이 풀리는 봄철엔 낚시 어선 이용객과 어업 활동이 많아져 어선 전복과 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해양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큰 일교차로 바다의 안개가 짙어지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흘 때 사고가 많이 나요. 물발 셀 때 바람 불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무리한 운항이나 정비 불량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로 원인으로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리한 운항 스케줄이 사고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 통행이 많은 해역에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집중 배치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경찰이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을 붙잡았습니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 일부는 학교를 다니면서 마치 영업사원처럼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던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을 급습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들이 줄줄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나오세요. 경찰관님 나오세요. 일당의 또 다른 사무실 금고 안에서는 5만 원권 현금과 외화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두바이에 거점을 둔 도박 사이트 조직은 2018년 말부터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도박 사이트 5개를 운영해왔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 조직원은 35명, 이 가운데 3분의 1인 12명이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조직 우두머리들은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회원들을 끌어오면 판돈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꾀었습니다. 실제 중학교 2학년생 3명은 영업사원처럼 일하며 회원 500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주변 친구 소개뿐 아니라 텔레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회원들을 모집을 했었고요. 5년 만에 도박 사이트는 회원이 15,000명으로 늘었고 누적 판도는 5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일당이 순수익으로 챙긴 돈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은 조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명품 시계를 선물하거나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며 수입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중 10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중 83억 원에 대해선 이들이 기소되기 전 일단 추징 보전부터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또 두바이에 있는 현지 총책과 가담자 9명을 상대로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최근 한 건설 회사에서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해서 화제가 됐었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한 리조트 업체에서도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한 리조트. 직원 2명이 아이를 안고 출산 장려금 5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부터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한 명당 5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지원하기로 해 최대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고 이런 제도가 이제 말로만 들었었지 저희가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하나만 낳으려던 계획을 바꾸는가 하면 7년째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던 한 사내 커플 부부는 아이를 갖기로 최근 마음을 바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적으로 출산율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직원 70여 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직원 누구나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난제에 봉착했고 이에 지역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셋 이상 출산하면 주택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한 부영그룹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물론 이제 지역 기업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특정 질병을 이유로 개인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일용직을 뽑을 때 과거 병력을 조사했고 솔직하게 과거 질병을 말했더니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쿠팡에서 근무를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겨도 채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물류센터 근무 첫날 제출하는 건강상태 확인서. 쿠팡은 과거나 현재 질병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까지 민감한 개인정보들입니다. 이제 허리는 제가 이제 야구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다친 거라 그거를 안 적으면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적었거든요. 과거 병력을 솔직하게 적어냈더니 두 번째 근무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처음 갔을 때의 아픈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그냥 커트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첫 근무를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귀가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작성하고 나서 안전 교육을 받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 조울증이라고 적었는데 갑자기 관리자가 저를 호출하더니 이게 심하든 심하지 않든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쿠팡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일상생활도 정말 잘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된다고 하셔서 그 이후에 다른 센터에도 근무 신청을 넣을 때마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쿠팡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채용은 제한됩니다. 병원 이송 또는 귀가 조치되는 즉시 먼저 채용 홍보 문자부터 막힙니다. 동시에 사원 평정 하위 등록, 다시 말해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사유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안전사고 우려로 등록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명이라고 하죠. 삐 소리가 엄청 심하게 들리고 가서 조퇴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질병 때문에 못 할 수 있지 않냐고.
병이 나으면 채용 제한을 해제하도록 사규엔 정하고 있습니다. 다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을 한번 해보고 와라. 치료가 완전히 돼가지고 그다음 연락을 해봤죠.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발병일, 수술일, 완치 여부 등에 따라 통상 1년까지 채용이 제한되지만 세부 기준 내용에 일단 불가능이라고 표시되고 나면 쿠팡물류센터에선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직장이라면은 그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관리 대상이거나 뭐 되지는 않겠죠. 잠실 본사에서 지침을 줬어요. 이러한 질병이 입력돼 있다 하면은 필터링 작업을 하십시오라고 지침을 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은 고용정책 기본법 위반입니다. 이게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다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쓰러지면 그냥 약해서 쓰러졌구나.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쿠팡 측은 영구 채용 제한에 걸리는 질병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중국에서는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탄광 사고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거대한 버섯 모양의 연기 구름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제 낮 중국 후난성에서 콘크리트 공장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석유통으로 튀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사고는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밤 7시쯤에는 후베이성의 화학 공장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인근 전자제품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화학 공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큰 폭발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爆炸把附近的窗户楼层都震火光冲天就在我的对面太吓人了 안위성에서는 탄광이 폭발하면서 인부 24명이 매몰돼 7명이 숨졌고 截至目前，已升警22人，2人失联，22人中有7人经全力抢救无效死亡。 산시성에서도 탄광이 무너져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네이멍구에서 탄광이 무너져 53명이 숨지는 등 중국에서는 탄광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 류현진 선수가 시범 경기 첫 등판을 가졌습니다. 정규리그 경기가 아닌데도 새벽부터 팬들이 몰리는 등 류현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평일 낮 경기에 비예보까지 있었지만 한화 팬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왔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굳이 간다 그냥 휴가 쓴다고 알아서. 12년 만에 KBO 리그에 복귀하는 류현진을 보기 위해 팬들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장 밖까지 이렇게 빼곡히 줄을 섰습니다. 류현진의 유니폼도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엊그제 들어오고 엊그제 다 팔렸습니다. 류현진 선수 마킹지 들어올 때까지 대전 홈구장 뿌십니다. 3,500관중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 시작은 기대와 조금 달랐습니다. 이우성에게 2루타를, 김도영에게 적시타를 얻어맞아 한 점을 내줬습니다. 간절하게 지켜본 팬들의 바람 속에 2회부터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커터와 직구, 체인지업을 능수능란하게 뿌렸습니다. 4회 소크라테스 타석이 압권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경계만 파고들어 3구 삼진을 낚았습니다. 바깥쪽. 야, 완벽합니다. 최고 구속 148km에 투구수 62개로 4이닝 동안 삼진 3개. 스스로 만족스러운 복귀전이었습니다. 재밌게 던진 것 같아요. 음성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기다리는 팬들에게 쌓인 약속을 하며 경기장을 떠난 류현진은 내일 모레 해드릴게요. 내일 모레. 오는 일요일 롯데전에서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어제 발표된 축구대표팀 명단에서 새 얼굴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K리그 광주의 돌풍을 이끌며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달게 된 정호연 선수를 김태용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개막전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경기력으로 서울을 압도한 광주. 항상 팀을 더 중요시하는 이정효 감독은 한 명의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이수민 선수 동작은 어느 정도 배웠다고? 혹시 조호연 선수 안 보셨나요, 오늘? 예, 그걸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황선홍 감독도 주저없이 정호연을 대표팀에 발탁했습니다. 오늘 훈련장에서 이정효 감독을 비롯해 동료들의 축하 인사도 받았습니다. 팀이 지금 자꾸 좋아지고 있으니까 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이걸 보고 조호연이도 국가대표팀에 박수 주세요. 되게 떨렸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제 핸드폰 원래 조용하거든요. 근데 알림이 계속 떠가지고 답장하기 바빴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K리그1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한 정호연. 안정감 있는 수비와 날카로운 패스가 강점으로 올 시즌 팀 내 활동량 1위까지 기록하며 감독과 선배들의 애정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방법만 가르쳐줬는데 그 선수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호연 선수가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선배들과 함께할 순간은 상상만으로도 설렙니다. TV로만 봤던 선수들 보는 거 그게 진짜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황인범 선수 좋아했어가지고 같은 팀에 있으면서 또 보고 배우는 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대표 꿈을 이룬 정호연. 목표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 골 먹고 버티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 팀이 추구하는 축구 색깔을 유지하면서 K1 우승에 도전하고 싶어요.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모두가 골이라고 예상한 기회에서 슈팅이 어이없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죠. 호날두조차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 실수.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박주린 기자입니다. 2대2로 맞선 후반 15분. 호날두가 골대 3m 앞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텅 빈 골대 옆으로 어이없이 빗나간 슈팅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알나스르는 승부차기 끝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호날두답지 않은 이 장면은 팀의 운명을 바꿔놓은 역대급 실수들을 소환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와 맞붙은 나이지리아의 야쿠부는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놓치며 이가 가라 16강 슛이란 오명을 얻었고, 같은 해 아시안게임에선 카타르 선수가 어이없는 슈팅으로 8강행 기회를 날리면서 중계진조차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 지경, 이것을 왼발로 밀어넣었지. 2006년 월드컵에서 일본 팬들의 머리를 감싸주게 했던 야나기사와는 5년 뒤 자국 리그에서 또 한 번 비슷한 실수를 재현한 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태극마크 레전드들도 한 번쯤 실수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천문학적 몸값의 선수들조차 때론 같은 편인지 상대편인지 모를 황당함을 선사하곤 하지만, 한편으론 공은 둥글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찰나의 실수. Everyone else in this ground is wondering how on earth they didn't equalize. 골을 놓친 선수가 누구보다 안타깝겠지만 골망을 흔들 때까진 속단할 수 없는 반전의 묘미가 축구라는 승부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두희입니다. 네, 오늘은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지났습니다. 서울에도 3월에는 보기 드문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종로구 일대 모습입니다. 오후 4시경 약 10분가량 지름 0.5cm가량의 쌀락 우박이 관측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 도로에는 살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짧아지는 등 안개가 매우 짙어지겠는데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방의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대기도 점차 메말라 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도, 춘천 영하 3도, 또 안동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서울의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내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미세먼지가 유입돼 주말까지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